오늘은 중국 또는 세계 최고의 명장들을 뽑을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신은 한고조 유방이 항우를 쓰러뜨리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 중의 하나로 최고의 지휘관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불세출의 명장이죠. 한신은 동해군 회의면에서 가난한 평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한 데다 품행이 좋지 못한 탓에 관리로 천거되지도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할 만한 능력도 없었죠. 때문에 항상 남에게 빌붙는 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 건달 중에 한 명이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는 형편이면서 늘 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의 앞을 가로막고선 너는 체격도 좋은데다가 항상 칼을 차고 다니지만 그 속은 겁쟁이가 아니냐? 네가 정말 용기가 있다면 나를 칼로 찌르고 지나가고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가라 라며 그를 비웃었죠. 그런데 한신은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별다른 망설임도 없이 그의 가랑이 밑을 기어서 지나갔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한신은 소문난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훗날에도 두고두고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던 중 진나라의 폭정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한신 또한 그 반란군 중의 하나인 초나라 항량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한신이 가진 명성이라고는 남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량이 죽은 후 그의 조카인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별다른 공 하나 세우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게 되죠. 그는 몇 번이나 항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보기도 했지만 한신이 무슨 제안을 올릴 때마다 항우는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의 어떤 계책도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마음이 상한 한신은 항우를 떠나 화촉 지방의 왕으로 임명된 한왕 유방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한신은 그곳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연호라는 낮은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나라의 명재상으로 유명해지는 서화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며 유방에게 한신이 국사무상의 인재라 추천했고 유방은 자신의 밑에 들어온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는 한신을 과감히 대장군이라는 최고직위에 임명했죠. 처음 유방이 항우에 의해 파촉의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항우는 유방이 다시 중원으로 진출해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 진나라 장수인 장안과 사마은 동해를 각각 왕으로 삼고 유방이 관중으로 오는 길목을 수비하게 했는데요. 때문에 유방은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파촉과 중원을 연결하는 잔도를 불태우면서 자신이 중원에 진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장군으로 오른 한신이 기가 막힌 계책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불타버린 잔도를 복구하는 척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나가서 관중 지역으로 침공을 하자는 것이었죠. 불타버린 잔도를 다시 만들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던 삼진의 왕들은 갑자기 나타난 한나라군의 기습을 받고 크게 당황한 끝에 패배했습니다. 그중 사마은과 동해는 유방에게 항복했고 장안은 성에 들어가 끝까지 버티었지만 한신은 수공을 써서 아예 성을 물에 잠기게 만들어버렸고 패배를 직감한 장안은 자결하게 되죠. 그렇게 한나라의 앞을 가로막던 삼진의 왕들이 사라지자 관중 지역이 또다시 유방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은 위왕표와 은왕, 사마항, 하나망, 신양 등의 항복을 받아냈고 어느새 56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합군이 그의 아래로 모여들었죠. 너무나도 많은 병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이 넘쳤던 것인지 이후 유방은 한신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유방이 이끄는 연합군은 항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의 본거지인 팽성을 점령한 후 뒤늦게 팽성을 되찾으러 온 항우의 3만 병력과 자신있게 맞섰죠. 하지만 제대로 된 지휘체계 없이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던 한나라 연합군은 항우와 3만 초나라군에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별다른 지휘권이 없던 한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전투에서 패배의 사방으로 달아난 병사들을 다시 수습하는 일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대장군의 직책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팽성에서 한나라군이 항우에게 처참하게 박살나자 그때까지만 해도 유방에게 붙어있던 제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항우의 편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방은 먼저 위나라의 왕인 위표를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자를 보내 설득을 해봤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에는 한신에게 무력으로 위를 침공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한신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위표는 한신이 오는 길목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그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신은 가지고 있던 배를 모두 띄워 강 건너 위표의 본진에 있던 병력들의 시선을 잡아둔 후 주변의 민가에서 징발한 항아리를 엮어 만든 뗏목을 이용해 별동대에게 몰래 강을 건너게 한 후 위나라의 수도를 공격해버렸죠. 수도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표의 본진은 대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탄 한신이 총공격을 하면서 위나라군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나라 하나를 멸망시키고 그곳의 왕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이후 한신은 유방의 명을 받아 3만의 병력을 이끌고 본격적인 북벌에 나서게 되죠. 8월에 위나라를 격파하고 9월에 대나라마저 평정한 그는 얼마 후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기발한 전략을 세워 자신들의 몇 배나 되는 병력을 가진 조나라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나라군의 진지 앞에는 몇만수라 불리는 강이 있었는데 한신은 1만의 병력을 끌고 강을 건넌 뒤 강을 뒤에 두고 진영을 설치하는 이른바 배수진을 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뒤에 강을 두면서 자신들이 도망갈 길을 막아버린 배수진을 친 한나라를 보며 조나라군의 대장 진현은 한신을 병법도 모르는 놈이라 비웃었고, 기세가 오른 조나라군은 진영마저 비워둔 채 한나라군의 총공격을 퍼부었죠. 양쪽 병력의 차이는 극심했지만 어차피 뒤가 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한나라 병사들은 한신의 의도대로 죽으림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신의 본진이 기적적으로 수비를 해내고 있는 사이에 한신이 은밀히 빼돌려둔 별동대가 텅 비어있던 적의 본진을 점령한 후 조나라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진지가 털린 데다가 뒤통수까지 맞게 된 조나라군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고 전투는 한나라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또다시 한신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또 하나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인데요. 전투가 끝난 후 펼쳐진 잔치에서 한신의 부하들이 어째서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치는 무리수를 뒀냐는 질문을 하자 한신은 절대적인 병력 차이 속에서 적들을 막아내며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죽을 각오로 싸우게 만들어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이 배수진을 친 이유라고 대답하며 모든 장수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나라를 점령하고 제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제나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초나라의 용장 용저마저 격파한 한신은 이후 제나라까지 점령해버리며 북방지역의 5개국을 모조리 평정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사자를 보내 혼란한 제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임시로 제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방은 항우에게 포위당해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주군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왕이 될 욕심이나 보이는 한신에게 몹시 화가 났지만 그의 책사인 장량이 한신 없이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며 그를 설득한 끝에 한신을 제나라의 임시왕이 아닌 진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빌어먹던 회유면의 백수가 제나라의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 군사를 이끌고 유방에게 합류한 한신은 해아라는 곳에서 초나라군을 박살내고 항우를 자결하게 만들면서 주군인 유방에게 마침내 천하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강대한 적인 항우가 존재할 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유방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지만 천하가 평정된 후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죠. 게다가 한신 또한 그 이전부터 유방의 심기를 몇 번이나 거슬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등의 업보를 쌓으면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전에 계획이 드러나면서 유방의 아내인 여태후의 유인책에 넘어가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천하를 주름잡던 희대의 괴물 항우를 잡아낸 명장 한신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망한 최후였죠. 지금까지 국사무쌍이라 불리는 한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신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을 뽑을 때 그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만큼 병사들을 다루고 전략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고라 인정받는 인물이죠. 하지만 과거 역사 속의 수많은 명장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지나치게 믿은 탓인지 최악의 처세술을 보여주며 결국 군주에게 버림받아 목숨을 잃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신을 제거해버리면서 한신이 억울한 죽음을 맞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신은 유방의 밑에 들어간 후부터 초나라와 싸우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을 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이었으면 천하가 통일이 되자마자 한신을 죽여 없앴을 텐데 오히려 유방이 마음이 넓어서 그 후로도 한동안 한신을 살려뒀을 정도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한신은 유방에게 어떤 짓을 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05년 한나라가 팽성대전에서 항우에게 참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해 8월에 위표를 물리치고 위나라를 평정한 후 북벌을 시작한 한신은 다음 달인 9월에 대나라를 정복하고 이후 조나라와의 정형전투에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배수진을 친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조나라를 멸망시키는 등 그야말로 눈부신 공을 세우고 있었죠. 이후 한신의 활약상을 보고 기가 질린 연나라를 상대로는 전투 한 번 없이 항복을 받아내는 등 거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거침없이 북벌을 해내는 동안 그의 주군인 유방은 항우를 상대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유방은 한나라의 본토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형양과 성고를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우가 직접 지휘하는 초나라군은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유방이 지키던 성고는 함락당하고 형양까지 포위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나마 중간에 팽월이 항우에게 도발을 한 것이 성공하면서 항우가 팽월을 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유방이 다시 성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 유방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지원군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때 한신은 정벌을 잠시 멈추고 군대를 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방 입장에서는 한신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한신은 유방을 돕기 위한 병사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항우에게 그 어떤 견제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는 사이 팽월을 완전히 제압한 항우가 다시 돌아왔고 결국 유방은 성고와 형양을 모두 잃은 채 간신히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신이 병사들을 주둔시키고 있던 소숨으로 향했죠. 유방은 왕인 자신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신을 도울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한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지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자신을 한왕의 사자라고 속이고는 조용히 들어가서 한신 진영에 있던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으면서 다시 군권을 찾은 후에 한신을 만나러 갔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한신을 의심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한신의 막사 안에서는 그야말로 유방의 뚜껑이 열려버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군주인 자신은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면서 목숨만 건져 달아났고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신은 태평하게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유방은 한신이 데리고 있던 3만의 병력을 뺏어버린 뒤 군대를 다시 모아서 제나라를 공격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방과 한신의 악연이 시작되었죠. 머지않아 한신의 두 번째 업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신에게서 병력을 뺏은 유방은 성고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책사인 여기기를 제나라로 보내 제의 항복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기는 현란한 말솜씨로 제나라 왕 정광을 설득해 정말로 제나라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싸움 한 번 없이 제나라를 얻게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신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쉽게 성을 함락시켰는데 여기기는 혓바닥을 잘 놀려 잃은 게 성을 가진 제나라를 항복시키게 되자 자신이 전공에서 밀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미 항복을 선언한 제나라를 상대로 군대로 밀고 들어가는 억지를 부렸죠. 이미 한나라에 항복하기로 약속하면서 평화롭게 상황을 끝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격을 당하자 유방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제나라 왕 정광은 사신으로 와있던 여기기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여기기라는 인물은 유방이 진나라를 상대로 거병할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이후로도 계속 유방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던 신하였습니다. 때문에 유방 또한 그런 여기기를 믿고 아끼는 상황이었는데 한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자신의 충직한 신하가 개죽음을 당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분노한 제나라 왕이 항우에게 사자를 보내 동맹을 맺어버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는 큰 위기를 맞을 상황에 처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한신이 처세술은 최악이지만 병사들을 다루는 능력만큼은 최고였기 때문에 초나라의 원군을 몰살시켜버리고 끝내 제나라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한신은 또 주군인 유방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해버렸죠. 당시 유방은 항우를 상대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싸움을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어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신은 병사들을 보내 유방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편지를 보내 자신을 제나라의 왕으로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했죠. 얼굴이 시뻘개진 유방은 편지를 가지고 온 사신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나는 이곳에서 위기에 빠져 한신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놈은 자기가 왕이 될 궁리만 하고 있구나 라고 호통을 치고는 그 길로 병사들을 모아 은혜도 모르는 한신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장량과 진평이 한신을 적으로 돌려서는 항우에게 이길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뜯어말린 끝에 겨우 마음을 돌린 유방이 결국에는 한신을 제나라의 왕으로 임명하라는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속으로는 한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을 게 뻔하죠. 그렇게 한신이 제나라 왕의 자리에 올랐을 무렵 유방은 항우와 휴전협정을 맺기로 합니다. 왜냐면 당시 그의 아버지와 아내가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협정을 맺기로 한 것인데요. 항우 입장에서도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유방이 인질들을 돌려받자마자 약속을 깨버린 채 병사들을 끌고 물러나는 항우의 뒤를 추격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천하의 항우를 상대로 추격을 하는 유방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유방은 한신과 팽월에게 사람을 보내 병사들을 보낼 것을 명령했고 고릉에서 그들과 만나 같이 항우를 공격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비록 초나라군이 강력한 정예병사들이기는 하지만 일단 병력의 수는 한나라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팽월과 한신의 군까지 합쳐진다면 충분히 이길 거라 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릉에 도착한 유방 앞에 닥친 상황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기대했던 한신과 팽월의 병력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방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항우가 3만 명의 정예를 끌고 한나라군에 돌격해 들어오고 있었죠. 그렇게 항우의 공격을 받은 한나라군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친 유방은 대체 왜 한신이 병력을 보내지 않았냐며 분노했습니다.
이때 그의 옆에 있던 장량이 한신은 그가 세운 공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조언을 했죠. 군주의 위기는 못 본 척한 채 그저 보상만을 바라는 한신을 보며 기가 막혔지만 항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신의 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유방은 어쩔 수 없이 장량을 보내 그에게 영토를 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유방의 명을 받은 장량이 제나라에 도착해보니 한신은 유방을 구할 준비 같은 것은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하죠. 그런데 장량이 한왕께서 그대에게 영토를 하사하기로 했다는 명을 전달하자 갑자기 천하에 다시 없을 충신 모드로 바뀌어서는 비장한 표정으로 유방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끌고 가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출병을 시작하고 나서는 천하태평하게 느릿느릿 진군을 시작하면서 원정을 나가 있던 유방의 다른 부하들이 모두 합류하고 항우마저 군사를 돌려 초나라로 돌아간 후에야 한신이 나타났다고 하죠. 이쯤 되면 한신은 항우가 유방을 없애주기만을 기다렸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해야 전투에서 항우가 죽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유방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죠. 노연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초나라군을 항복시킨 유방은 정도 부근을 지나다가 갑자기 한신의 진영을 기습 방문해서는 한신의 군권을 빼앗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서 안심했던 탓인지 한신은 제대로 반항도 해보지 못한 채 유방에게 고스란히 군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항 없이 순순히 병권을 넘겨주는 한신의 모습에 그래도 그가 모반을 품을 마음까지는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유방은 한신에 대한 처벌을 그 정도에서 그치더니 오히려 그를 초나라의 왕으로 임명해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방이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에게 군대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다른 부하들은 모두 그 명을 충실히 따랐는데 한신은 자신의 영토가 된 초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장수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더니 그들을 끌고 초나라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한신은 유방이 체포령을 내렸던 항우의 최측근 부하 종리매를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몰래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신이 반역을 꾸민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자 결국 그의 부하병사 한 명이 몰래 유방을 찾아와 한신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을 했고 병사들을 끌고 가서 한신을 잡으려 하면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유방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초나라 근처로 자신이 놀러 갈 테니 한신에게 자신을 마중하러 오라는 지시를 내렸죠. 하지만 한신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대충 상황을 눈치채고는 유방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맞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때 주변 사람 중 하나가 종리매를 죽여다 바치면 아마 유방도 한신을 용서해줄 거라는 조언을 했고 한신도 그 말을 옳게 여겼는지 뻔뻔하게도 종리매를 직접 찾아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기가 막혔던 종리매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며 온갖 욕을 퍼붓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신은 종리매의 목을 들고 유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유방은 한신이 도착하자마자 그를 포박해 장안으로 압송해버렸습니다. 이때 한신은 탄식하며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을 받는다는 토사구팽 이야기를 꺼냈지만 유방은 오히려 그를 비웃으며 네가 모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죠. 즉 한신이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유방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뜻이며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장안에 도착한 유방은 한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를 회음으로 삼았으니 유방이 얼마나 대인배인지 알 수 있죠. 유방의 관대함 덕분에 목숨을 건진 한신은 그 후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진해라는 인물과 반란을 일으키려고 내통하다가 유방의 아내인 여후에게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초안대전에서 수많은 장수들이 놀랄만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항우군의 후방을 끊임없이 들쑤시며 유방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팽월이라는 인물이죠. 팽월은 능력과 공적을 보면 한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보다 대단한 기여를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워낙 뛰어났던 능력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팽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팽월은 원래 거야 지역에서 어부로 살다가 나중에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도적패의 수령이 되었죠. 그런데 이후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봉기를 일으키자 그의 부하 중 일부가 팽월에게 우리도 봉기를 일으키자고 권했지만 그때 팽월은 지금 두 용이 싸우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며 잠자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후 팽월의 부하들 100여 명이 그를 찾아가 다시 봉기를 일으키자고 청했는데 팽월은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부하들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단 해산 후 각자 준비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 팽월은 부하들에게 약속 시간에 늦는 자는 무조건 참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이 10수명이나 되었고 제일 늦은 사람은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도착했죠.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규율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는 팽월의 말에 부하 몇몇은 웃으며 대충 좋게 넘어가자고 했는데 팽월은 늦은 사람이 많아 다 죽일 순 없으니 제일 늦게 온 자를 대표로 참수하겠다 라고 말한 뒤 마지막에 온 사람을 끌어내 직접 목을 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제서야 부하들은 팽월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 일로 군의 기강을 바로 잡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유방이 초이제의 명을 받고 창읍을 공격할 때 팽월이 유방을 도우면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읍은 함락되지 않았고 유방은 관중으로 군대를 돌렸는데 팽월은 여전히 그 근처에 남아 멸망한 위나라의 패잔병들을 모아 세력을 불려나가면서 여러 지역들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러던 기원전 206년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18제 후왕들을 봉할 때 팽월은 아무런 자기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때 항우는 팽월이 일개 도적에 불과하다고 여겼으며 그의 활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팽월은 항우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고 이는 훗날 항우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실책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팽월은 오갈 데가 없어지자 군사들을 거느리고 제나라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나라 왕 역시 제나라 땅을 마음대로 조각내버린 항우를 미워하고 있었으며 제왕의 명령을 받은 팽월은 군사를 이끌고 가 과거 제나라의 땅을 다시 빼앗기 시작했죠. 그러자 항우는 자신이 정해놓은 제나라의 영토를 마음대로 휘젓자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은 팽월에게 사람을 보내 초나라 후방을 공격하라고 시켰고 이때부터 팽월의 본격적인 게릴라전과 끊임없는 뒤치기가 시작되죠. 항우가 제나라를 공격하는 동안 팽월은 초나라의 뒤를 공격했는데 계속해서 초나라군의 보급품을 약탈하고 빠지는 전술을 썼던 것입니다. 팽월의 부대가 워낙 재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초나라 군대는 넉넉히 털리는 수밖에 없었으며 항우는 부하를 보내 팽월을 토벌하려 했지만 박살난 건 항우의 부하들이었죠. 그리고 유방도 삼진을 공격하며 중원으로 나오면서 얼마 안가 관중을 탈환했고 둘은 외황이라는 곳에서 만나 그때부터 팽월은 유방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유방은 팽월을 위나라 상국으로 임명했고 양나라 땅의 평정을 맡기게 되죠. 하지만 이후 유방은 팽성대전에서 항우군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버리자 팽월도 외황 지역까지 후퇴한 뒤 항우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양나라 땅을 평정해 나갔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항우는 유방을 쫓아 완성을 포위하고 있었죠. 항우가 완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팽월은 얼른 수수를 건너 하비까지 내려가 항성과 설공이 이끄는 초나라군을 아작내버렸고 이후 계속해서 지나가는 초나라군의 보급부대를 공격해 약탈했으며 보급부대가 지나가는 길을 계속 부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초나라군 전체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괴롭혀댄 것입니다. 거기다가 팽월의 군대가 여차하면 초나라의 주요 지역까지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우는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팽월을 토벌하러 갈 수밖에 없었죠. 항우가 병력을 이끌고 돌아가는 걸 본 유방은 곧바로 다시 군사를 이끌고 진군해 성고를 재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우는 팽월을 쫓아내고 나서 얼른 돌아와 다시 형양과 성고를 빼앗았는데 이로써 유방의 본거지인 관중까지 길이 뻥 뚫리게 되었죠. 유방과 한나라가 멸망해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에겐 하나의 히든카드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팽월이었습니다. 유방은 유카와 노관에게 이만의 병력을 주고 몰래 초나라 지역을 침투시킨 뒤 팽월을 만나게 했죠. 유방의 지원군을 얻은 팽월은 초나라군 후방에서 더욱 미쳐 날뛰게 되는데 계속해서 초군의 보급 부대를 공격해 식량과 군수품을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보급로 또한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초나라군이 이들을 막으려 해도 한나라군은 일부러 직접적인 교전은 피했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심지어 팽월은 양나라 땅에 있던 초나라군을 작살내버렸고 무려 17개의 성을 함락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서쪽으로 진군의 관중을 먹어버리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의 항우는 또다시 팽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항우는 유방과 팽월이 앞뒤에서 하도 두들겨대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한신이 초안전쟁을 마무리 짓긴 했지만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건 바로 팽월이었던 것입니다. 팽월을 먼저 토벌해야겠다 생각한 항우는 성고성을 조구에게 맡기며 15일만 버티면 팽월을 박살내고 돌아올 테니 그냥 성을 지키기만 하라고 당부한 뒤 팽월을 공격하러 떠났죠. 그런데 항우가 팽월을 평정하러 떠나자 역시나 유방이 다시 성고를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유방의 도발에 넘어간 조구는 항우의 명을 어기고 먼저 공격에 나섰고 함정에 빠져 대패하고 말죠. 그러자 항우는 또다시 팽월의 추격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다시 유방을 상대하러 서쪽으로 진군하자 이를 알게 된 팽월은 다시 양나라 땅을 야금야금 빼앗으며 또다시 초나라의 보급부대를 두들겨댔고 점점 보급에 차질이 생긴 항우는 전쟁을 더 이상 이어나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 한신이 북방을 완전히 정벌해버렸고 남쪽에서는 영포가 구강 땅을 정벌하고 다니자 마침내 한나라가 초나라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죠. 이때 유방은 항우군의 상황을 눈치채고 화평을 맺자고 제의하면서 항우가 인질로 붙잡고 있던 유방의 가족들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결국 이 조건을 승낙하면서 전군 퇴각을 하게 되죠. 이후 유방은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었기 때문에 강화조약을 깨버리고 항우를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방은 한신과 팽월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항우를 공격해 포위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둘 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유방은 한신과 팽허를 괘씸하게 여기면서 결국 혼자 군대를 이끌고 항우를 공격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팽허는 과거 자신이 몸을 의탁했던 제나라가 망한 뒤 이번에는 제나라 왕실의 후손이 팽허에게 의탁하고 있었는데 한나라와 제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방의 입장에서는 팽허의 그런 행동이 영 탐탁치 않았죠. 하지만 이미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팽허를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었기에 장량을 불러 어떻게 팽허를 움직이게 할지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량은 팽허는 왕이 되고 싶어하니 나중에 양나라 땅을 팽허에게 주고 양왕으로 삼는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유방이 장량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자 팽허는 그제서야 군사를 내어 해하에서 한나라군 본대와 합류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해하 전투에서 유방은 승리해 천하를 통일했고 유방은 황제가 되었으며 팽허는 양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팽허는 일개 도적 집단의 우두머리로 시작해 초안대전에서 항우의 뒤통수를 계속 치면서 유방과 끝내주는 티키타카로 무지막지한 전공을 세웠으며 통일이 되고 나서는 마침내 한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하지만 숙청된 다른 여러 개국 공신들처럼 팽허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유방은 팽허에게 반란을 진압할 병사를 보내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이때 팽허는 병을 핑계로 직접 가지 않고 부하 장수였던 위거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유방이 지금 당장 오라고 신하를 보내자 잔뜩 겁먹은 팽허는 얼른 유방에게 가서 용서를 빌려고 했죠. 그런데 부하였던 호첩이 지금 가면 분명히 붙잡혀 죽을 것이니 차라리 반란을 일으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팽허는 비록 반란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유방에게 갔다간 죽임을 당할 것 같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아파서 못 간다고 둘러대버렸고, 그의 이 행동은 더욱 유방을 열받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팽허는 과거에 항우를 같이 공격하자 했을 때도 말을 듣지 않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나라 왕족을 보살펴주기도 하는 등 신경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에 유방은 팽허를 영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팽허는 태복에게 화가 나 있었고 그를 죽이려 했는데 태복은 도망친 뒤 유방에게 찾아가 팽허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다 싶었던 유방은 군대를 보내 팽허를 기습해 순식간에 체포해버렸고 이후 반란죄를 물어 그를 서민으로 강등시킨 뒤 서촉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죠. 솔직히 팽허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없었기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귀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양을 가던 중 우연히 여태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팽허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향 창읍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러자 여태후는 이를 허락하고 그와 함께 낙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사실 여태후는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과거 팽허의 뛰어난 능력을 눈으로 직접 봐왔었기에 그를 살려둬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낙양에 돌아온 여태후는 유방에게 찾아가 팽허를 살려두면 후환을 남기는 것이니 그냥 죽이는 게 낫다고 말했고, 결국 기원전 196년 3월 팽허는 가족들과 함께 처형되고 말았죠. 이후 유방은 팽허의 시신을 조각조각 낸 뒤 본보기로 삼아 각지의 제후들에게 보냈으며 그의 머리는 저작거리에 효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초안전쟁에서 게릴라전을 펼쳐 항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했으며 유방의 천하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던 팽허는 토사구팽의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의심을 받아 죽었고, 심지어 시신마저 갈기갈기 찢기기까지 했던 숙청된 공신들 중 가장 억울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황제의 명령을 아프다는 핑계로 무마하려고 했으니 눈치가 없긴 없어 보이네요. 초안대전 당시 항우의 뒤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던 덕에 유방이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역할을 해낸 게릴라전의 귀재 팽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 반란을 일으킬 때는 대개 그럴싸한 명분이 있기 마련이죠. 대체로 현 군주가 폭군이라는 이유로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인 영포는 왜 반란을 일으켰냐는 물음에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해서 현재까지도 모반을 일으킨 이유 중 가장 특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영포는 원래 육현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관상가가 어린 영포를 보더니 형벌을 받을 운명이지만 훗날 왕이 될 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영포가 법을 어겨 처벌로 경영을 받게 되었는데 영포는 이제 왕이 될 일만 남았다 라고 하며 오히려 좋아했다고 합니다. 경영이란 얼굴에 죄목을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인데 경영을 받았다고 해서 경포라고도 불렸다고 하죠. 이후 그는 형벌로 노역에 동원되어 여산에 끌려갔는데 여산에서 같이 노역을 하던 죄수들을 모아 이들을 이끌고 여산에서 도망쳐 장강 근처에서 도적패가 되었죠. 그러던 중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자 그는 파군 오예의 밑으로 들어가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영포의 뛰어난 무력을 좋게 본 오예는 자신의 딸을 영포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진나라 군대를 여러 번 격파하던 중 초나라의 항량의 세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포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항량의 휘하로 들어가 함께 진나라 군대를 무찌르게 되었죠. 이후 영포는 항량군의 선봉에 서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고 훗날 항량이 초의제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자신은 당양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장안의 기습을 받고 항량이 세상을 떠나자 영포는 초나라 수도인 팽성으로 퇴각했죠. 이후 장안의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거록성을 공격하자 초나라 의제는 송이를 총대장으로 삼아 항우와 함께 조나라에 구원군을 보냈는데요. 이때 영포 역시 장군이 되어 함께 출진했는데 송이와 항우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 항우가 결국 송이를 살해했고 이후 영포는 항우의 부하가 되었죠. 그리고 영포는 항우군의 선발대가 되어 먼저 거록에 가서 진나라 군대를 공격했고 이후 거록대전에서 대승을 거둬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안은 진나라 군사 20만 명과 함께 항우에게 항복을 해왔죠. 그렇게 기원전 206년 영포는 항우를 따라 진나라의 본거지인 관중을 향해 나아가던 중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만약 항복한 진나라 병사 20만이 갑자기 뒤돌아 창끝을 초군에 겨눈다면 항우와 영포를 비롯한 초군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진나라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임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20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항우는 영포에게 한 가지 명을 내렸고 신안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후 깊은 밤이 되자 영포는 군사들을 이끌고 진나라 병사들을 습격해 20만 명이나 되는 진나라 병사들을 모두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죠. 이 사건을 일컬어 신안 대학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 항우는 마침내 진나라를 멸망시켰으며 영포도 그 공적을 인정받아 국왕왕에 봉해졌죠. 과거 관상가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자신이 팽성에서 살기 위해 초이제를 치면이라는 곳으로 쫓아냈는데 항우의 밀명을 받은 영포는 오해 공호와 함께 장강을 건너던 초이제를 공격해 죽여버렸죠. 훗날 여러 역사학자들은 영포가 이때부터 항우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항상 신안 대학살이나 초이제 시해 등 더러운 일만 시키다가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장이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닌 게 얼마 안가 제나라에서 전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항우는 영포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영포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고작 수천 명의 병사들만 보내고 참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우가 제나라를 공격하고 있을 때 팽성이 빈 틈을 타 유방이 제후 연합군을 이끌고 팽성을 공격했을 때도 영포는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이곳에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항우가 3만의 병력을 이끌고 급히 팽성을 재탈환하러 왔을 때 역시 영포는 함께 유방을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열받은 항우는 신하를 보내 영포를 꾸짖으며 당장 튀어오라 했지만 갔다간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분위기에 영포는 결국 항우에게 가지 않았죠. 항우는 그런 영포가 정말 못마땅했지만 이미 다른 여러 제후들이 유방의 편에 붙었고 영포마저 유방에게 붙는다면 자신을 돕는 곳은 아무데도 없기에 끝내 영포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유방은 장량에게 내가 천하를 얻으려면 땅을 누구에게 떼어줘야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장량은 한신과 팽월이라고 말한 뒤 영포는 현재 항우의 신하이지만 지금은 틈이 벌어져 있으니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유방은 곧장 수하라는 사람을 영포에게 보내 그를 회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영포는 유방이 보낸 사람인 수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수하는 일단 자신의 말을 들어보고 쓸데없다 싶으면 우리 사신단 20명의 목을 쳐서 항우에게 보내 충성을 맹세하면 될 일이라고 했죠.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느낀 영포는 수하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수하의 화려한 말발로 결국 영포는 유방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때 수하가 영포에게 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영포가 항우의 군대를 단 몇 달간 묶어주기만 한다면 훗날 국왕왕의 지위를 약속받을 거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항우가 보낸 사신이 영포에게 찾아와 군사를 보내라며 독촉했는데 혹시나 영포의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웠던 수하는 갑자기 항우의 사신 앞에 나타나 이미 영포는 한나라의 편이 되기로 했다고 소리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의 사신이 깜짝 놀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이미 모든 걸 돌리기엔 늦었다 생각한 영포는 항우의 사신을 잡아 죽인 뒤 모반을 일으켜버렸죠. 그리고 초나라를 공격해 들어간 영포는 약속대로 몇 달간 항우 군대의 발목을 잡았고 영포가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유방은 여러 지역을 순식간에 빼앗으며 막대한 물자와 군사를 보충할 수 있었으며 한신은 정형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서서히 대세는 유방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영포를 두고 다른 곳에 갈 수 없었기에 유방과 한신, 팽월 등이 초나라를 뒤흔드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이후 영포는 용저에게 패배해 한나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포는 유방을 만나게 되는데 유방은 평상에 걸터 앉은 채 시녀들에게 발을 씻기고 있는 상태로 대충대충 영포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 유방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고 열받은 영포는 항우를 배신한 걸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라고도 생각했지만 유방이 제공해준 자신의 의리의리한 집을 보고 이내 마음이 풀렸다고 합니다. 유방이 그렇게 무례한 태도로 영포를 대한 이유는 자존심이 세고 성격이 불같은 영포를 구슬리기 위해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을 하지만 너는 나보다 한참 아래라는 위치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후 영포는 유방의 신하가 되어 초군을 상대로 열심히 싸웠고 초나라 본진을 지키고 있던 주운을 회유해 항우가 더욱 궁지에 몰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항우는 유방에게 패하고 말았고 영포는 회남왕이 되어 국왕 여강 형산 예장을 통치하는 제후국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유방의 토끼 사냥이 끝났으니 이제 개를 잡아먹을 차례가 되었던 것인데요. 기원전 196년 한신이 죽임당하고 젓갈이 되어 온 팽월의 시신 조각을 받아든 영포는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으며 은밀히 병사를 모으며 다른 지역의 정보를 수집했고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애첩이 부하이던 분역이라는 사람과 간통을 했다고 의심한 영포는 분역을 잡아오라 명했지만 이미 눈치챈 분역은 장안으로 도망쳤고 유방에게 영포가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고 고변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상국이던 소아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거짓 고변을 하는 것이라 여겨 일단 분역을 잡아 가두고 영포에게 사람을 보내 사실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영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 분역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실제로 모반을 일으켜버렸죠. 그가 모반을 일으키기 약 5년 전 유방은 이미 흉노의 묵돌선우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기에 영포는 나는 여러 장수들 중 한신과 팽월이 걱정이었는데 둘은 이미 죽었고 황제도 늙고 전쟁을 싫어하니 내가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며 기세등등하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처음엔 영포의 반란군은 유방의 사촌형이던 형왕 유고를 죽였고 유방의 동생인 초원왕 유교마저도 도망치게 만들었죠. 한편 실제로 유방은 지병이 악화되고 지쳐있던 터라 문을 걸어잠근 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10여일이 지난 후 번쾌와 대신들이 들이닥쳐 울면서 호소하자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영포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과 영포는 추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유방이 영포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반역을 일으켰는가? 라고 묻자 영포는 그냥 황제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죠. 당시엔 유교의 영향으로 명분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냥 황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영포의 말은 전 세계사를 통틀어도 반란의 명분으로는 굉장히 독특한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폭군이니 암군이니 하거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 반란을 일으키는데 영포의 반란 이유는 상당히 희한하긴 하네요. 어쨌든 양군이 격돌하게 되는데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포의 말에 열받은 유방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싸우자 한나라군의 사기가 폭발적으로 올라 결국 영포의 반란군은 개박살나고 말았죠. 그리고 영포는 병사 100여 명만 이끌고 간신히 강남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영포는 도망친 후 자신의 처남이던 장사왕 오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신은 반역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영포에게 함께 월나라로 망명하자라고 속이고 파양으로 유인했으며 영포는 결국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말았죠. 그리고 오신은 영포의 목을 베어 관군에게 바쳤고 그 공으로 오신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영포군과 싸우던 와중에 유방도 화살을 맞고 말았는데 훗날 이때 맞은 화살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죠. 영포는 군사를 다루는 일이나 용병술에 뛰어났다고 하는데 결국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군의 개박살 난 것 보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평생 항우와 밀고 밀리는 싸움을 해오던 유방보다는 못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독특한 반란 이유를 댔던 영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